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사연이에요. 혹시 민며느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교과서 4권에서 본 오래된 행사 습관인데요. 제 주변에는 실제로 민며느리라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 친정 어머님이시고 저희 어머님은 외할아버지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오셨어요. 외할아버지는 만석군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일찍부터 도박에 빠져 그 많던 재산을 다 팔아먹고 결국은 자신의 딸까지 털어버렸거든요. 민며느리란 비정한 성품의 분이 흔하지요. 엄마가 민며느리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6살 때였어요. 그때 엄마의 유일한 지탱이었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된 무렵이었죠. 그 무렵 외할아버지는 아직도 엄마를 잃은 슬픔도 가시지 않는 딸을 도박빚 가는 조건으로 내놓으셨어요. 귀하가 내가 너를 까면 학교도 제대로 보내주고 밥도 굶기지 않을 거다. 무엇, 난 애비라 생각하겠어, 가짜. 너한테 특별한 일이 뭐 있겠니? 이 계단이 팔자다 생각하고 좋은 집에 가서 살아.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귀하게 되라고 귀할자를 써서 이름을 지어주셨던 외할아버지는 그 귀한 딸을 잔돈 몇 푼에 민며느리를 보내고는 술만 연거푸했어요. 드셨어요. 차마 딸아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엄마는 중학교 졸업도 못한 채 낯선 시골 집으로 가야 했어요. 가서 보니 외할아버지 말과는 달리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을 정도로 완전 깡촌이더라고요. 게다가 식구는 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개미가 기어 나오듯이 사방에서 시누이와 시동생들이 튀어나왔어요. 그것에는 시부모님과 30이 다 된 남편, 그 위치를 줄줄이 칠해야 되는 시누이들과 시동생들이 있었어요. 아참, 시동생이 하나 더 있는데 일찍에 장가를 가 부산에서 처가살이를 하는 바람에 당시 그 집엔 없었어요. 아빠까지 총 9남매 되었죠. 그들이 사는 집은 굉장히 가난한 집인 것 같았어요. 집에 민면이 들려있어 목적하기도 어려운 집이었죠. 그 집 가족들이 밥을 먹고 사는 것도 버거워 보여서요. 그래서 엄마를 며느리로 맞아들여 주었던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등치도 황소에 불과했지만 겁이 많고 말수가 적은 데다가 지능도 낮아서 그 집에서는 살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이 넘어도 결혼을 못하고 총각으로 살아왔죠. 하지만 여전히 장남이라 청각 귀신이라도 모시고자 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누구도 그 집의 며느리가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대가를 제시하며 우리 엄마를 사돈으로 맞아들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민면을 이로 드리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외할아버지께서 엄마를 고등학교까지 보내주지 않으면 결코 주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할 수 없이 약속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엄마를 고등학교까지 보내는 조건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20살 이후에 결혼을 치르겠다는 약속을 이어갔죠. 처음에는 그럴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데려온 거예요. 외동딸로 자란 엄마는 그 모든 시누이와 시동생을 보고 놀라는데 특히 젖먹이 막내 시동생을 보고는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어요. 거기다 시동생들과 첫째 시누이는 심지어 엄마보다 나이도 많았고 둘째 시누이는 엄마의 또래였죠. 앞으로 이 집에서 살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할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엄마를 만나자마자 한숨을 깊이 쉬며 이렇게 시대인가요? 필히 뭔가를 하나 제대로 해야 해요. 가져오면 믿음직한 사람을 가져올 거예요. 그게 뭐래야? 너 밥하고 빨리 해야 할 줄 아니야? 파들 말 줄 아는데 왜 대답을 안 하니? 바닥에 침을 뱉기 전에 시어머니는 엄마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타박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빠가 급히 달려와 엄마를 자기 등 뒤로 감싸죠. 엄마, 내가 잘못한 거라도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예쁜 사람을 때릴 때가 어디 있나요? 차라리 저를 때려주세요. 아이씨, 이 모자란 놈아. 벌써부터 내 졸지기 돌 생각인가? 예, 섹시한 게 그리 마음 아프면? 뭐냐, 차라리 내가 맞는 말이라도 해.
아버지를 때리자는 할머니와 함께 안방에 있던 증조 할머니가 호통을 쳤어요. 지금 너는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감히 우리 소중한 종손을 흔들여? 한 사람에게라도 다시는 우리 집안에서 손을 대지 마. 총선에 안달이 나더라도 한 번 더 그 치를 한 번 찔러봐라. 탕알 잡아낼 테니. 증조 할머니의 말에 따라 친할머니는 급히 꼬리를 내리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모습에 사촌들이 씩씩하게 웃어 빠져나갔죠. 그러한 상황에서 엄마만은 웃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아버지는 등만 돌리고 있었어요. 비록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엄마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 주었어요. 아빠는 마을 사람들과는 다르게 피부도 하얗고 맑은 눈을 가진 엄마를 볼 때마다 좋아서 어찌할 줄 몰라 했어요. 그래서 친할머니와 고모들은 엄마를 더 괴롭히고 미워했지만요. 아무튼 아빠는 기대할 곳 하나 없던 엄마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어요. 고등학교까지 보내줄 약속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엄마는 그저 머슴처럼 일어해야 했어요. 집안 살림부터 농사일은 물론 어린 신이와 시댁생들 뒤치다꺼리까지 도맡아 해야 했죠. 그나마 주변 눈을 의식해서 그런지 아직 솜털이 가시지 않았던 엄마와 노부청각이 던 아빠의 결혼엔 엄마가 자랄 때까지 밀어주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엄마가 나이에 비해 체격도 작고 성장 발육이 늦어서 생리를 느끼지 못했었어요. 나이보다 2살 어렸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게 되었죠. 아빠는 엄마를 볼 때마다 우리처럼 새로 옷을 차려입고 언제 커서 시집 오늘지 여지를 꿰는 여우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 말을 듣기 싫었지만 시간이 흘러보니 늙은 아빠가 어린 신부를 위해 만지던 그 생활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은 안 했지만 며느리로 들여보내니 증세만 시켜댔죠. 뭐 하나 해주는 게 없었지만 엄마는 시댁 식구들에게 정성을 다 해주었어요. 부모는 살기 힘들었지만 먹이고 입히며 인간으로 낳아줬으니까요. 단지 아쉬운 것이라면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로 오기 전까지 다녔던 국민학교에서 1등을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엄마는 공부를 잘 했거든요. 그래서 큰고마 갔었던 중학교 교과서를 보며 혼자 독학으로 떼어내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면 온몸이 으스러질 것처럼 힘든데 그래도 아궁이 앞에서 공부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는 삼촌이 수학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실수를 보자 하나도 못 맞추고 다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참는 엄마가 삼촌에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죠. 그 모습을 할아버지께서 보신 것이에요. 국민학교에서 저 같은 며느리가 중학생 시적생 공부를 가르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신은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왜 그게 모두 아프다고 물으는 건가요? 무라타 씨의 어머니가 동생이 사용하던 교과서를 보고 혼자 공부했다고 말했더니 할아버지께서 의미심장하게 눈초리를 보셨어요. 그때서야 왜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학교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아버지의 집안 경제를 이끌고 교육은 중요하지만 학업을 통해 취직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가장 지지를 받았을 때 집안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신감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를 보내주세요. 엄마의 씨름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고 결국 행동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엄마를 학교에 보내야겠어요. 될세운 나무는 그림자부터 알아본다. 엄마는 돈을 들여 가르치면 제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내도 아니고 기집애만 모아보내요. 내 새끼도 아니고 남의 새끼를 난 반대해요. 그리고 쟤를 학교에 보내면 우리 막내는 누가 봐주나요? 당신 누나도 바쁜데 학교 보내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셨죠? 어머니, 제가 학교에 보내주시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도련님을 등에 업고 서라도 학교에 다닐 거예요. 부탁드려요. 학교를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봐요. 등에 업고 학교에 다니든 머리에 치세요. 구단에 들어간 후에는 학교를 자주 빠지는 핑계로 집안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너도 그렇게 계속하면 집에서 쫓겨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5학년 때는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월등한 실력으로 6학년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대로 막내 돌봐야 했기 때문에 등에 시 동생을 업고 수업에 참여해야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말도 안 되게 느리지만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 비일비재한 상황이었어요. 일손이 없어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아이들을 봐내야 했던 때였거든요. 수업 중에 막내가 울면 엄마는 자리를 떠나 교실 뒤편으로 나갔어요. 추 동생을 등에 업고 어르고 달래면서 서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평소대로 집안일을 해야 하였고 누가 등 떠미지 않았음에도 엄마는 열심히 공부했으며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러한 과정은 쉽지 않았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막내 삼촌을 데리고 학교에 가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해야 했었지만 다행히 증조 할머니께서 엄마를 기특하게 생각하여 막내 삼촌을 돌봐주시기로 하셨다. 이는 시어머니의 결정이었고 할머니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않았다. 줄줄이 딸린 시누이와 시동생의 학비를 버는 것이 어려운 반면에 며느리의 학비까지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날 일이 터져 결국 처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 먹기 힘든데 제가 군 병장까지 되고 내느라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해도 연회 집에 들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등으로 가혹하게 대우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 모습을 내보내 두고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등록금을 내는 때마다 할머니는 엄마를 탓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어서 그 결과 할아버지도 모든 것을 버티고 계셨습니다. 결국 엄마는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증조 할머니께서 나서주셨습니다. 졌어요. 아빠 손주여야 올바른 돌봄을 받게 해야 해. 앞으로도 월 4회는 금요일 오후에 만나자. 내 손녀를 괴롭히지 말고 사기 금지야. 응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돼. 할머니는 억양을 더하며 돈을 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증조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던 금 반지와 비녀를 판매하여 엄마의 학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엄마에게 사업을 시작해 보자고 하셨어요. 증조 할머니께서는 만두를 잘 만드셨는데 그걸 만들어 시장에 내놓아 팔았다고 하죠. 그래서 엄마는 증조 할머니와 함께 만두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만두를 찌고 찍혀 바뀌어 방과 후 엄마는 그것을 들어다가 장에 내다 팔곤 했어요. 그리고는 밤에 돌아와 집안일을 하면서 늦은 밤까지 증조 할머니와 만두를 만드는 날이 이어졌어요. 시장에서 같은 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창피해 했냐고 물었더니 그때는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어요. 그 외에는 눈에 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저 때문에 힘을 써주시는데 그가 창피해할까 걱정되지 않았나. 이제 와서 생각해도 그때는 당시의 단련이 되어 살았다. 증조 할머니의 손맛이 좋았기 때문에 만두는 잘 팔렸어요. 엄마의 학비를 감당하고 남는 정도였죠. 그 돈으로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자 할머니는 더는 무슨 말도 하지 않았고 학문과 집안일로 정신엔 장사까지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엄마는 이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식구들 중에 유일하게 월급을 받고 일을 하게 된 거였죠. 매달 꼬박꼬박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없는 살림 살 때 이보다 큰 도움은 없었죠. 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의 급여는 시내, 시동생 그리고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의 교육비를 해결해주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큰 시름을 놓은 셈이었죠. 엄마도 이제 좀 집에서 자기 몫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고요.
하지만 엄마가 취직을 한 지 얼마 안 돼 증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매일 엄마 편을 들어주시던 분이 떠나자 시집살이는 더 힘들어졌죠. 엄마가 회사에서 잘난 남자들과 어울리고 있었다고 하네요. 일하는 것이 할머니의 눈에 걸리는 것 같아요. 결혼식을 하기 전에 엄마와 아빠를 만나게 해달라고 고집을 부려요. 혹시 만약에 다른 사람과 밖에서 만나 눈이 마주친다면 도망가서 다른 사람과 사귀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몇 년이 되었는지, 아니 애초에 내가 며느리로 이 집에 들어온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동안 시아버지와 시할머니를 등에 업고 네가 하고 싶은 공부에 매달리면서 내가 며느리로서 이 집에서 뭐를 해왔느냐. 입이 있으면 말하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하면서 두꺼비처럼 말도 못하고 있어. 아들아. 내가 밖에서 일하는 것도 뭐라고 할 것인가. 자신만만한 며느리가 도망가서 겁이 났는지. 머리칼이 7이나 있는 내 두 발로. 엄마는 아빠와 결혼을 했어요. 이듬해에는 엄마가 나를 낳게 되셨어요. 처녀로 알았던 여직원이 임신을 하자. 회사에서 그녀를 즉시 해고시켰어요.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로 여겨졌어요. 그 후에 할머니는 후회에 빠져 땅을 치셨지만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고정된 수입이 갑자기 사라져서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할머니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탓할 수 없어요. 엄마는 임신 중에도 가사일이나 농사일로 정신이 없었어요. 태교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생사를 걱정할 때면 고모들이 할머니를 꾸짖곤 했었어요. 욕을 먹게 할 정도로 식구들은 임신 중인 엄마에게 차갑고 냉정했어요. 그나마 엄마를 챙겨주는 건 역시나 그뿐이었어요. 내 색시가 굶어 죽는다며 식구들 몰래 사탕을 내가지면서 주전부리를 몰래 얻어다 엄마 손에 쥐어주곤 했죠. 아직도 엄마는 사탕만 봐도 아빠를 생각한다고 해요. 비록 남들보다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다며 이듬해 봄에 엄마는 저를 낳으셨어요. 기대와 달리 딸을 낳자 할머니는 표독스럽게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달래줘야 할 주제에 아랫목을 차지하고 누워있다가는 생각 말고 어서 일어나. 차량계 있다고 산후조리를 아무리 태산같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결국 엄마는 출산 후 일주일만 지났을 때 자리를 비우고 일어서야 했어요. 끼니마다 신통 맞은 시누이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는 것은 차라리 내 손차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았던 거죠. 게다가 시어머니와 닭달의 모두를 긴 것도 한몫했어요. 식구들은 따로 엄마를 냉담하게 여겼지만 아빠는 조금 다르게 취급했어요. 밭에 일하러 나갔다가 저를 보러 수시로 집에 들르는 정도였죠. 바쁜 엄마를 대신해 저를 씻게 하고 기저귀도 갈아주었어요.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는 누구보다 큰 분이셨어요. 시간은 흘러 제 첫 돌이 다가고 있었어요. 2딸만큼 돌보는 마음은 여전해요. 차려줄 수 없어도 떡 한 조각이라도 내어주려고 생각했는데 광장에서 쌀을 찾으려 했던 차에 그것을 본 고모가 고자질을 하면서 할머니가 밭에서 서둥지둥 다가와 지 뭐냐고 했어요. 돈이 썩어 나가고 내 아들도 아닌데 고작 단 한 조각 놓고 동네 떡을 찾으려 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와. 그런 돈이 있다면 내시에이 이 빤스라탄 장사를 하거나 일 도시에 미한테 맡기는 녀석이 어디서 4미터 하랬어. 이 일을 하려 들면서 한 번만 더 불필요한 짓을 하면 진짜로 가면 안 됨을 알아. 알았어. 결국 시어머니한테 패배한 등 하는 첫 번째 자식 아이돌 떡조차 치지 못한 엄마는 눈물을 훔쳤다.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아빠는 엄마를 달래기만 했어요. 이때까지는 아무도 그 사건이 비극이 될 것이라고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을 물리고 밖으로 나갔던 아빠는 점심시간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에 엄마는 나를 안고 아빠를 찾으러 밭으로 나갔지만 아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서 이장님이 엄마를 부르며 달려왔어요. 그 집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며 빨리 읍내로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안고 읍내로 나가는 도중 아빠의 사망 소식을 접했어요. 그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은 엄마를 충격시켰어요. 숨이 끊길 때까지 아빠가 손에 들고 있던 봉지 안에는 수수팥떡이 들어있었다고 말했어요. 이 말에 엄마는 놀라서 앉아서 있었고, 지난 반 자식만큼 못해주냐고 했어요. 아빠를 비난하는 말이 떠올랐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남편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늦게 온 가족과 할머니들은 아빠가 떡을 사러 나갔다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두 엄마에게 돌렸어요. 이년아, 네가 지어에 대한 아들을 잡아먹었다. 네 새끼, 돌떡 먹인다고 생떼라고 내. 아들이 시골에서 살고 있는 이년아 너, 죽지 말고 내 아이를 살려주어라. 해가 져서 어둡기 시작하는 날에 오는데 정신을 잃어가는 우리 엄마의 머리칼을 붙잡고 악수를 거는 이 여자. 그리고 그날 빵 할머니는 우리를 집에서 쫓아냈다. 남편을 잃고 맨몸으로 집 밖으로 내쫓겨난 엄마는 차라리 죽자는 마음의 버스를 타고 바다로 향했지만 그러던 중에도 배고플 때를 보며 올바른 길로 되돌아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의 생명을 죽일 순 없었기에 우는 아이를 죽이지 않을 망정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상황에서도 그 결심을 이행하려고 노력한 엄마는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던 금 반지를 팔아 여인숙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는 며칠밖에 지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린 차를 업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전막에 아이를 데리고 일할 것은 없었고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 밥 먹으러 들어간 국밥집 할머니의 도움으로 가게 안채에 딸린 할머니 방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엄마는 앤증조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만두를 빚어 8개 만들었어요. 예전에 엄마의 학비를 마련해 주었던 그 만두는 또 다시 엄마와 저를 살게 해 주었죠. 입소문이 나서 먼 곳에서부터 만두를 사러 오는 손님이 생겨서 여러 해를 걸쳐 국밥집이 번창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가게에서 파시고 온 자식들과 함께 우리 엄마에게 집으로 가셨어요. 이후 엄마와 저는 그곳에서 20년 가까이를 터를 잡고 살았어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온 후에는 제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혼자서 서울로 보내는 게 싫은 엄마는 낸 사흘의 가별을 많이 거셨어요. 서울에서 담백한 평양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맛에도 맞아서 가게를 연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손님이 끊이질 않았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는 가게도 널려 있었고 직원도 더 뽑아야 할 정도였는데 엄마의 만두 가게는 번창했어요. 그러다 인턴으로 15번 나가는 동안 미식 동호회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 저희 가게는 종종 TV에 소개되기도 했어요. 한때 돈 한 푼 없이 시댁에서 쫓겨났던 엄마의 덕분에 저는 어려운 IMF 시절에도 해외 유학을 다녀올 수 있었고 취업도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어요. 취업 후에는 휴가 때마다 엄마와 함께 해외여행도 자주 다닐 수 있었고 회사 동기와 결혼을 준비하던 때에도 엄마의 도움을 받았어요. 예비 시댁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에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탓에 혹시 시댁에서 불리할까 걱정했는데 어머님은 나를 칭찬해 주셨어요. 어머님이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 물으시자 우리 집 만두를 좋아하신다며 기뻐해 주셨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앞으로는 줄을 서지 않고 그 집 만두를 먹을 수 있는 하시면서 여자. 그래서 만두는 평생 공짜로 먹게 해드리겠다고 했죠. 만두집 사장인 엄마를 둔 덕에 결혼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친정 엄마의 도움으로 결혼 후에도 돈 걱정 없이 두 아이의 엄마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유명세를 타자 돈 냄새를 맡은 층 가층 가족들이 가게로 찾아왔지 뭐예요. 아버지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류를 엄마 가게로 물려왔는데 다짜고짜 돈을 내놓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더라고요. 특히 낯선 고모란 사람들은 마치 우리 엄마가 자기 집에 시집와서 먹튀를 한 것처럼 떠들어서 난감해졌어요. 솔직히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제 언니가. 별표 이 문장은 원문이 불완전하여 일부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여 번역하였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공부할 수 있었겠어요? 언니 때문에 공부를 시키느라 전혀 고등학교에도 못 가고 공장에 취직했다고요. 달 자식도 못 보낸 고등학교까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누나 말이 맞아요.
형수 때문에 큰 양주 구그 충격에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막내인 저는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니고 남의 품자리를 파리하고 살았어요. 형수가 이 만든 집 사장이란 소문을 들었을 때 그래도 인간이라면 내게 분절 하나쯤은 차려주겠구나 했다고요. 그래야 사람들 누리 아닙니까? 분절만 차려주면 나 인터넷에 형수가 어떤 인간인지 낱낱이 적어서 가게를 망하게 만들 테니까 알아서 아세요. 신앙을 믿고 있는 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침을 추격하며 시끄러운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때 시어머니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행나오 아이야, 세월이 흘렀다고 없어선 안 되는 일을 피해야 해. 아버님은 널 공부시켰는데 고등학교를 못 마친다면 돼선 안 돼. 성적이 좋지 않아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것도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어. 내가 공부한 학교에서 그런 결과를 내놓았는데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시장에서 만두를 팔아 돈을 절약해 나가며 너는 공장에 참가했다는 핑계로 4월부터 지금까지 남자 만나며 돈을 받으려는 행동을 해. 내게 돈을 달라며 부탁한 적은 기억 안 나니? 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돈을 받을 때마다 시부모님께 돈을 주며 지냈어. 네의 인생 뒤가 그렇게 망쳐져 있는데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 알겠니? 내가 살아온 삶은 흘렀다고 잊고 살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런다고 내가 인생을 막 살아온 것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야. 지금이라도 내가 너의 신랑을 찾아가서 너를 놓아줘도 모르겠겠지만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다. 그리고 막내야, 내가 널 키워줬어. 내 똥개를 갈아주기도 하고 내 손으로 키웠는데 늘 도와주는 사람에게서 먼 곳으로 가듯해. 큰형이 죽고 내가 이 정도로 망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너희 집구석은 처음부터 썩어버린 곳이었어. 그 많은 자식들이 오직 부모 등에 위하는 것만 알았지. 누구 하나 돈을 벌어오는 자식이 있었던지? 다들 핑계를 대며 같이 일을 피해왔기 때문에 그 집에서 내가 받았던 것은 너희가 아닌 할머니와 남편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든 분쟁이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두 사람뿐이라고 인터넷에 비난당하여 망하게 할 것이라고 어딘가에서 해봐.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잘나가는 로펌 찾아가서 염치 없이 섞여들인 삶을 망치겠다고 할 테니까 한 번 더 찾아와서 이런 거짓말을 하나하나 법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 단호한 엄마의 태도를 보인 아버지와 형제들은 다들 물러났어요. 하지만 눈앞의 수치감이 순간적인 것이건지 아버지와 형제들은 엄마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결국 엄마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선임된 후 제대로 법정 싸움을 하기도 전에 판사가 소송을 기각했다고 벌였어요. 그럴 만한 일이죠. 엄마가 그런 것, 재산을 편취했다는데 어떤 증거도 없고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인터넷에 엄마 가게에 대한 비방 글을 올려서 오히려 엄마가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되었죠. 그 바람에 비방 글을 올렸던 삼촌은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해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가게에 찾아와 을급을 구형서해 달라고 빌더라고요. 당장 먹을 돈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돈만큼 가게에 나와 일회홀 청소도 하고 찬반 정리도 하라고 돈값 제대로 받으라고 이래 보고도 여전히 만두가게 해보고 싶다면 너라는 걸 봐서 분점 내는 건 생각해 볼 테니까요. 가게를 차리거나 네가 일해서 모은 돈으로 알겠네요. 막내 삼촌은 그날부터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따르면서 키워온 막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쇠인 삼촌이가 열심히 일해서 가게를 번창시키길 바라는 듯한 눈치가 느껴졌어요. 나는 국물도 없는데 아버지도 바삐 팔려 밑바닥에서 살아야 했던 여러 인생을 살아온 엄마를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성공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말이에요. 힘든 시기라지만 모두 끝까지 들어주시길요.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야기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